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오빠 하나, 여동생 하나, 이렇게 두 명의 형제가 있고 아직 시집은 가기 전이에요. 남자친구가 있기는 한데 아직 둘 다 결혼하기에는 직장에서 자리를 덜 잡아서 1, 2년 뒤로 미뤄뒀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영영 하지 못하게 되어 버렸지만 말이죠. 남자친구로서는 조상신이 도운 거고 저로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거든요.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마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는데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라도 하면 조금 괜찮아질까 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제 가족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우리 가족이 어떤 사이인지, 그간 어떻게 지내왔는지, 관계 같은 것들을 자세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야기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오빠 한 명과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는 사이가 참 좋은 편에 속해요. 어른이 되고 취직하고 자기 생활이 생기면 멀어진다고들 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결혼하면 더 그렇다고들 하는데 저희 형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의 기억들 때문일 거예요. 저희 가족은 불우하다면 불우한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엄마 혼자의 힘으로 세 남매를 키워내야 하셨고 말입니다. 똘똘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돈도 없고 또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말이죠.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살아야 돼. 네 오빠 말이 맞아. 우리는 정말 우리밖에는 없는 거 알지? 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가족들 간의 유대감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안 해본 일이 없이 온갖 힘든 일을 하시며 저희 세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희는 바로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말이죠. 당연히 엄마에 대한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장씨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자식 셋을 그렇게 잘 키웠는지 모르겠어. 애들이 다 착해서 그런 거죠. 그거랑 그건 또 다른 거지. 그런 환경에서 애들 다 대학 보내고 또 애들이 착한 것도 다 장씨가 잘 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둘이 벌어서 자식 셋을 다 대학 보내기란 쉽지 않은데 저희 엄마는 혼자 벌어서 자식 셋을 다 공부시켰어요. 다른 건 몰라도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해서 억울해하는 자식들은 절대 보고 싶지 않다고, 그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다며 정말이지 밤낮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은 원하는 대학들도 다 잘 나왔고 취직도 잘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이런 가난과 힘듦에서 벗어나 그리고 엄마를 제대로 호강시켜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세남매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들에 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취직들도 잘 되었고 말이죠. 오빠는 이름만 알면 다들 알만한 외국계 기업에 취직했고 저도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막내도 공기업을 다니고 있고 말이죠.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보고 엄마의 인간 승리, 자식 복이 많다, 뭐 그런 말들을 하고는 합니다. 다 애들이 잘해서 그런 거죠.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엄마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당연히 저희 세남매의 엄마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엄마, 재혼은 할 생각 없어? 예전에 한번 제가 물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였을 거예요. 엄마는 재혼 생각 없어. 왜 없어? 엄마는 정말로 니들만 있으면 되니까. 지금 삶에 너무나 만족한다고 엄마는 저희만 있으면 된다는 그 말에 너무나 죄송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매가 돈을 벌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엄마를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일이었어요. 엄마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늘 일하고 집 밖에 모르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사실 정말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것도 맞는 게, 물론 이렇게 말하면 다 핑계로 들리시겠지만 저희 남매도 각자 사는 게 바빠지고 자신의 인생이 생기면서부터는 엄마한테 조금 소홀해진 것 같기는 해요. 물론 마음만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연락도 좀 자주 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다 같이 밥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미안해. 근데 다들 일을 하니까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 내가 다 연락해보고 시간 맞춰서 조만간 갈게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귀찮다고 생각한 적도 있기는 합니다. 돌이켜보니 저도 참 불효녀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키워주신 엄마를 말입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자식들은 점점 더 멀어져 간다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왜 그런 사람에게 넘어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저나 오빠 그리고 여동생에게 전과 같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별다른 일은 없었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가 오지 않는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 바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걸게.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끊고서는 다음 날까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으시더군요. 나중에 문자가 오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 요즘 엄마랑 연락 자주 해? 안 그래도 나도 언니한테 말하려고 했어. 요즘 엄마 엄청 바빠 보이던데? 전화만 걸면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걸겠다고 하고서는 결국 안 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번 집에 갔었었는데 엄마가 없더라고. 그래서 전화 거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나왔대. 친구들? 엄마는 놀러를 함께 다닐 만큼 친한 친구들이 안 계셨거든요. 그 사실이 저희 남매를 가슴 아프게 하는 사실 중 하나이기도 했고 말입니다. 모든 게 다 이상했어요. 연락되지 않는 엄마, 얼굴을 보기 힘든 엄마 말입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버선발로 나오시는 엄마가 저희 연락을 이렇게까지 안 받으시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왜 그러시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종류이긴 했어요. 나 재혼할란다. 네? 재혼이요? 왜? 안 되냐? 전에는 그렇게 하라더니.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무 낌새도 없으시다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렇죠. 하루는 저희 남매를 불러놓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실 오빠는 몰라도 저와 여동생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늘 어딘가 놀러를 가 계신 엄마에게 혹시나 남자친구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여동생과 함께 그런 거라면 너무 좋겠다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였던 겁니다. 뭐 하시는 분인데요? 언제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와 제 여동생이 들떠서 물었습니다. 엄마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저는 엄마의 그렇게 설레는 얼굴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설레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것저것 하는 걸 보는데 그냥 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시건 엄청나게 이상한 분만 아니라면 엄마가 저렇게까지 행복해하는데 다 괜찮다고 말입니다. 물론 오빠는 조금 걱정하기는 했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어머니가 일만 하시고 우리만 보고 계셨으니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없으시기는 하시잖아. 그건 공감하기는 했어요. 엄마는 여기저기서 돈을 떼어먹힌 적도 많고 또 사람을 잘 믿는 편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늘 걱정을 했고 말이죠. 우리한테 한번 소개해달라고 하자.
혼인신고나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보자. 나는 그 편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그렇게 엄마가 만난다는 분과 저희 세남매의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연세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거나 옷차림 같은 것들이 범상치 않기는 했습니다. 처음 뵙겠소이다. 그리고 말투도 어딘가 이상하긴 했어요. 어딘가 현실 세계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 같지 않았달까요? 아무튼 어딘가 이상하기는 했습니다. 오빠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저나 여동생도 마찬가지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반대를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하시고 다니는 거나 말투나 일반적인 분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나쁜 분은 또 아닌 것 같지 않아? 그냥 딱 봐도 이상해 보이는 사람인데. 엄마가 저렇게까지 좋아하시는 거 처음 봐서 사실 막 반대하기는 그런데 나도 이상한 사람 같기는 해. 하지만 이미 엄마는 저희의 말을 들을 생각은 없으셨어요. 그냥 저희에게 소개해 준 것도 이러나 저러나 엄마와 결혼하면 호적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니까 알려주신 거고 말입니다. 저희가 아직 의견을 통일하지 못했을 때 엄마가 이러시더군요. 이미 혼인신고했다. 라고 말이죠. 사실 엄마가 그 정도로 결단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도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고 뭐에 홀렸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걱정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동생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엄마나 우리한테 대단히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사기를 칠래도 빼먹을 게 있는 사람들한테나 하는 건데 그냥 조금 특이하시지만 좋으신 분인 거 아닐까? 그건 또 그래. 엄마야 뭐 대단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결국 오빠도 저희의 말에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분이 살림을 합치시고 초반 얼마간은 엄마의 안색이 너무 좋아지셨거든요. 굉장히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고 이상하다 생각되기는 해도 사람 자체는 괜찮은 분이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었지만 가끔 뵙는 그분은 말투가 조금 이상하고 옷차림이 특이한 것 외에는 별다르게 이상하게 구는 것도 없었고 말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도 새아버지는 이상해 보이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모가 찾아와서 그러시더군요. 네 엄마 재혼한 그 사람 멀쩡한 사람은 맞는 거니? 이모가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분이긴 하죠. 머리도 길고 말투도 무슨 사극 말투 같고 또 옷도 치렁치렁. 아이고, 나는 그런 남자한테 우리 언니가 홀라당 넘어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모는 엄마에게 그 사람 정신이 어디 이상해 보인다고 했다가 엄마와 엄청나게 다퉜다고 하더군요. 이모는 엄마의 그런 모습은 생전 처음 봐서 놀랍고 무섭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엄마 어디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고 나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물론 저희 남매도 걱정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꾸준히 엄마와 연락하며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체크를 했어요. 사실 그것 말고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행색이나 말투가 이상하긴 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수밖에요. 그러던 언젠가부턴가 엄마와 다시 연락되지 않았어요. 엄마랑 연락돼? 나 일주일 전에 통화한 게 마지막인데 그때 바쁜 일 있다고 끊으셨어. 지난번에 한창 연애하느라 저희 전화를 못 받으셨을 때처럼 엄마와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으셔도 바쁜 일이 있다, 나중에 하겠다, 그런 식이었고 말이죠. 한번 겪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 분이 어디 재밌는 곳이라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다급히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연락 안 되는 거 아무래도 좀 이상해. 라고 말이죠. 이유는 오빠의 생일날 연락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남들이 볼 때는 자식 생일에 연락을 한 번 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런 호들갑을 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엄마에게 자식들 생일은 그 정도의 의미는 아니었어요. 조금 오버해서 엄마에게 저희의 생일이란, 특히 오빠의 생일이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챙겨야 하는 거의 국경일 수준의 날이었거든요. 그런 엄마가 연락해 오지도 않고 또 오빠가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저희 새남매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엄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틀렸다고 하더군요. 뭐 이제는 두 분이 사시는 신혼집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이네. 앞집 아주머니셨어요. 엄마가 한 집에 오래 살다 보니 앞집에 사시는 식구들과 저희도 안면이 있었는데 그중에 앞집 아주머니와 저는 대화를 나누고 꽤 교류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아는 척을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랑 영 끊었나 보다 했지. 네?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가 하도 찾아오지 않아서 그렇다기에는 저희가 그전에는 딱히 자주 온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 부끄럽지만 말입니다. 어머니랑 연도 안 끊었는데 저대로 그냥 두는 거야? 아니면 정말 몰랐어? 앞집 아주머니는 정말 몰랐냐는 듯 저희를 보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바로 새아버지셨어요. 앞집 아주머니는 새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애구머니나 라는 말과 함께 서둘러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모든 상황이 너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길했어요. 어머니는요? 오빠가 정색하고 무섭게 물었습니다. 오빠도 이 모든 상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 오빠가 아니더라도 그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긴 했으니까요. 이제는 내 마누라야. 다시는 찾지 말고 돌아가. 새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문을 쾅 닫고 다시 닫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게 그곳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앞집 아주머니에게 심상치 않은 말을 들은 데다가 문을 열고 나온 새아버지마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갈 수 있겠냐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마 저희가 앞집 아주머니와 나눈 대화를 현관 앞에 귀에 대고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순간에 그렇게 나온 거겠죠. 더 이상 다른 말을 들어서는 안 되었던 거니까요. 열쇠공 부르자. 오빠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밖으로 나가 재빨리 열쇠공을 불렀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져 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엄마가 무사하다는 걸 두 눈으로 봐야만 할 것 같았어요. 곧이어 열쇠공이 도착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선 저희 새남매는 한동안 그곳에 놀란 채로 굳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의 상태가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뭐야? 엄마는 정말이지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결벽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청소와 빨래 같은 걸 잠시도 미뤄두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한쪽이라도 저희에게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으셔서였습니다. 본인이 일을 한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하면 아이들은 늘 지저분한 집에 있어야 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한쪽은 안 계신 걸 체감하게 될 거 아니냐고요. 물론 본인의 성격이 워낙 깔끔하신 분이기도 했어요. 저희 새남매가 모두 독립하고 난 뒤에도 늘 청소와 빨래는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거실의 상태는 그런 엄마의 집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었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집안에 쌓아두는 노인분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 집안을 보면 그냥 말도 안 되게 쓰레기들과 버리지 않은 이상한 물건들이 쌓여 있잖아요. 엄마의 집의 거실 상태가 딱 그랬어요. 두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게 엄마의 집에 맞는 건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거실 상태를 보고 다급해진 오빠가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하지만 조금 전에 문을 열고 나왔던 그 새아버지라는 인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바로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러고는 문고리를 돌렸지만 당연히 잠겨 있었어요. 문 여세요. 문 열어. 열라고. 오빠는 마지막에는 거의 고함을 치듯 소리를 지른 뒤 안방 문을 발로 확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에 다시 한번 저희 세 남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광경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거실은 쓰레기장이더니 안방은 무슨 신당처럼 만들어놨더군요. 불상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몇 개나 서 있고 천장에는 빨간 등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으며 사방에 붉은색의 꽃들과 향이 피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는 엄마와 그 옆에 엄마의 팔을 꽉 붙들고 있는 새아버지라는 인간이 앉아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새아버지라고도 부르기 싫으니까 그냥 그 인간이라고 할게요. 엄마. 여동생이 엄마에게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여동생을 보고도 도움을 청하거나 뭔가 말을 하거나 하지도 않고 그저 눈을 피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던 것 같아요. 엄마의 상태도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은 느낌에 안방 문고리를 잡았어요. 어머니. 오빠는 엄마를 부르며 다짜고짜 다가갔고 그 인간은 오빠를 말리려 했지만 다 늙은 노인이 젊은 남성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당연히 멀리 치워줬고 말입니다. 나한테 이러면 너희 천벌받는다. 그런 말을 하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주문 같은 걸 중얼중얼 외우는 모습에서는 소름이 확 끼치더군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된다. 엄마는 서둘러 일어나 오빠와 저희를 말리려 했지만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어요. 어디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여전히 너무 놀라서 굳어 있었고 여동생이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의 팔과 다리에 옷들을 걷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다리의 힘마저 다 풀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여동생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엄마의 팔과 다리에는 시커먼 멍들이 정말 빼곡했습니다. 살색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멍들이 뒤덮여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는데 생각이라는 걸 하기 전에 우선 눈물부터 나오더군요. 저게 우리 엄마의 몸이라니, 엄마가 저렇게 맞은 거라니 정말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일단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저랑 병원부터 가세요. 잘잘못을 묻고 그 인간을 어떻게 해버리기에 앞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엄마의 상태를 체크하는 일이었어요. 엄마의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것부터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으니까 너희들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 아니 세상 천지의 어느 자식이 이런 광경과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괜찮다는 말 한마디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저희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라는 그 인간의 소리와 엄마의 울먹거림만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제가 조용하고 낮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경찰에 신고하자. 라고 말이죠. 그제야 그 인간이 입을 딱 다물더군요. 지금 여기서 엄마가 우리 따라 병원에 안 가면 나는 지금 이 상황들 다 사진으로 찍어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의 엄마는 우리의 말로 설득이 되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엄마를 일어나게 할 방법과 그 인간의 입을 다물게 할 방법을 생각해낸 게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어요. 그 인간은 입을 다물었고 엄마는 저희를 따라 나섰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려는데
그 인간이 작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주가 내릴 것이야. 오빠가 그 인간을 보고 무섭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내가 당신을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무서운 게 어떤 건지 내가 앞으로 똑똑히 보여줄게. 알겠어? 오빠의 그 무섭고 단호한 말투에 그 인간이 순간 겁먹은 게 보였습니다. 사실 저도 오빠가 그 정도로 무섭게 화가 난 건 처음 보는 모습이기는 했어요. 저와 제 여동생이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는 동안 오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다 했고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한참 받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는 오빠분이 신고하셨다며 상태가 어떤지 정말 폭력이 일어난 건지 보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의사의 말은 저희를 더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두 번 맞아서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결과 이미 뼈도 여러 번 부서지신 걸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은 병원에 오지 않으신 채로 적합이 되어서 어긋난 부분도 있고요. 이거 엄청나게 아프셨을 텐데. 저는 혈압이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면 목덜미가 당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생전 처음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목덜미가 당기는 느낌과 함께 정신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을 뜨니 병실이더군요. 옆에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엄마의 여보 얼굴을 멍하니 보는데 지금 이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 너무 믿기지 않을 만큼 멍하더군요. 뼈가 몇 번 부러졌다가 붙은 거랑 비장인지 어딘지 멍이 들었다는 거랑 외상으로 보이는 것들 말고는 심각한 문제는 없대.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주 심각하고도 남았지만 아마 의사는 목숨에 지장이 있다든지 크게 장애가 생기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던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치 12주가 넘는 진단을 받았지만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여동생이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망설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동생이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정신건강의학과랑 협진을 하기로 했다는 거야. 엄마는 제가 쓰러져 있는 동안 그 인간을 찾으며 몹시 불안해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엄마는 평생을 가야 욕 한 번 입에 담으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동생은 많이 놀랐는지 한참이 지나서도 작게 손을 떨었어요. 그러면서 그 인간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다 죽을 거라고. 죽기는 누가 죽어? 그때 오빠가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오빠는 여동생의 물음에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알고 봤더니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더군요. 자기가 스님이라고 거짓말하고 다니면서 전국의 절들을 다 돌아다니며 꼬이기 쉬워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한 뒤 같은 수법으로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해왔다고 말이죠. 결혼하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간 뒤 사라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다른 피해자분의 가족들이랑 연락을 좀 했는데 문제가 조금 심각해. 다른 분들도 어찌나 세뇌를 심하게 당하신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사기를 당해놓고도 아직 그 인간을 찾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셔서 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을 거라는 그런 말들을 반복하신다고 말입니다. 딱 지금의 저희 엄마처럼 말이죠. 그 빌어먹을 놈은 자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만 그 감정을 이용해서 접근해 자신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냥 엄마의 탓을 할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올 뿐이었어요. 일단 현장은 보존해야 한다고 해서 집은 그대로 내버려 뒀어.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엄마 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잠시도 혼자 둬서는 안 될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중인데 이런 큰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런 상황이 부담되기는 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남자친구를 탓하고 싶지만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남자친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저도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한 게 은연중에 반가웠던 건 제가 연애고 뭐고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엄마를 돌봐야 했고 엄마가 괜찮아지는 게 제 인생 최대의 목표였어요. 그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는 정말 밤낮 없이 그 인간을 찾아댔습니다. 정말 그 인간이 없으면 세상이 멸망한 줄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찾아오셔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폐쇄병동에 입원시키는 것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가족분들과 의논 한번 해보세요. 정신병동, 폐쇄병동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큰 중증 환자들이 가족들의 동의하에 들어가는 병동이었어요. 본인이 의사가 없어도 가족들이 동의하면 입원을 시킬 수 있고 면회도 함부로 가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의료진분들을 대상으로 행패에 가까운 소란을 피우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어딨어? 선생님 모셔와. 나는 선생님 없으면 죽는다고. 새아버지라는 그 인간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엄마는 그 인간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구셨어요. 병원의 집기들을 다 집어던지고 휘두르며 의료진들을 향해 폭력을 쓰셨습니다. 생전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엄마, 폐쇄병동에 입원시키자.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세 남매는 거의 울면서 동의서를 썼던 것 같아요. 정말 그것만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심 엄마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우리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쇄병동에 들어가야 할 정도인 거면 쉽게 다시 낫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를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시킨 날 저녁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었어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우리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더군요. 그런 기분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미친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찢어 죽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빠와 여동생 모두가 함께 느끼는 감정이었고 말이죠. 그 인간은 도망칠 우려가 컸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남매뿐 아니라 그 인간에게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 몇 명도 조사를 받았고 말이죠. 다들 우리 엄마는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이 착잡해져 왔습니다. 다들 자기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자식들이 지들 엄마한테 잘했어 봐.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홀라당 넘어오겠냐고.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자식들이 다 잘못한 거야. 나는 그냥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준 죄밖에 없다고. 뭔 개소리를 하나 싶겠지만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탓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엄마를 외롭게 해서 저런 인간에게 넘어갈 여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간 받지 않았던 전화들이나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저도 굉장히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오빠와 여동생은 모르지만 저도 그 문제로 상담을 받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탓인 것 같았거든요. 그 인간은 그간 사기를 친 사람도 사람이거니와
들고 튄 돈들도 상당하더군요. 다 비슷한 수법이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엄마 다음 피의자도 몰색을 끝내놓은 상태였고 말입니다. 솔직히 오빠와 저 그리고 여동생은 당시에 엄마 문제 말고는 다른 걸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작 저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각자를 살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아무렇지 않게 저와 제 여동생에게 말하더군요. 나 이혼하게 될지도 몰라. 라고 말이죠. 무슨 집 앞 슈퍼를 다녀오겠다는 말을 하듯 아무렇지 않은 얼굴과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동생은 물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이 문제로 남자친구와 시간을 가지기로 했지만 오빠는 그래도 아이까지 낳고 사는 부부인데 말이죠. 언니가 그러자고 해? 딱 그 문제는 아닌데 이번 일로 쌓인 게 많았나 봐. 오빠가 엄마 문제로 너무 매몰되어 있어서 가정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구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자 새언니 입장에서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 특단의 조치로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언니를 만났거든요.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사람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그랬던 것도 있어요. 아니 어머님 일 너무 중요하고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 나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것만 신경 쓰느라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뭘 들여다보기만 하고 또 술도 자주 마시고 나도 그런 오빠 보고 있는 게 오죽 답답하면 그런 소리까지 했겠어요. 그러면 진지하게 생각 중이신 건 아니죠? 처음에는 정신만 차리게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이혼하자는 말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그런 말을 하면 자기도 아차 할 줄 알았지. 그런데 그러자고 하는 것 보고 아, 이 남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구나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는 진지하게 이혼할 생각 중이고. 아마 오빠는 정말 새언니와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반응을 했던 건 아닐 겁니다. 다만 많이 지쳐 있을 걸로 생각해요. 오빠는 저희보다 훨씬 더 신경 쓰고 있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 인간을 제대로 처벌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며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는 일도 오빠가 했고 자료 같은 걸 모으는 것도 오빠가 하고 있었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 폐쇄병동에 입원한 엄마와 결혼할 남자친구와 시간을 갖기로 했다는 여동생까지 아마 머리가 터질 것 같았을 겁니다. 저희 모두는 서로를 돌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상처만 받는 중이었어요. 엄마가 조금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어. 여동생이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냥 그대로 잘 살았으면 좋았을걸. 어쩌다 그런 인간에게 넘어가서 그렇게 됐냐고 말이죠. 물론 엄마의 탓은 아니었지만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어. 그 사람도 이제 결혼 정년기인데 언제 안정될지도 모르는 나를 마냥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남자친구의 어머니와도 연락하고 지냈었는데 저희 집에 이런 사정을 아시게 된 이후에 연락을 싹 끊으셨거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안에서도 이제 더 이상 저를 반기지 않고 반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 모든 것에 극복을 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말 그대로 저도 지쳐 있었거든요. 오빠도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까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마 이모도 진심으로 엄마를 탓하거나 원망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소식들만 들리는 와중에 엄마는 여전히 그 인간만 찾고 있으니 이모도 답답하고 속이 터졌겠죠. 그래서 엄마를 면회 갔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언니가 언니 손으로 자식들 인생 다 망쳤어. 그거 알아? 언니 아들은 이제 이웃남이 되게 생겼고 언니 큰딸도
언니 같은 장모님 싫다고 도망갔대. 언니가 지금 자식들 인생 이렇게 다 망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인간 찾을 생각이 들어? 그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이 몇 명인 줄 아느냐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그리고 치성을 드리는데 내 자식들이 왜 망해? 그게 다 선생님이 없어서 그런 거라니까. 선생님 모셔오면 다 해결돼. 선생님 모셔와. 엄마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발작 증상을 보이셨고 당분간 가족의 면회가 중지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족의 얼굴을 계속 보는 게 엄마의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는 어느 정도 수긍은 했어요. 우리 엄마 이대로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엄마한테 그 인간보다 우리가 더 중요할 거야. 그러면 언젠간 돌아오실 거고. 물론 그 언젠가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그래서 앞길이 너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말입니다. 언젠가 이겨내실 거라는 희망이 없이는 저희 남매들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희망을 품는 수밖에요.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던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주변이 소란스럽네. 어디야? 밖이야? 절에 왔어. 절은 왜? 여기 기와 올린다고 해서 니들 이름 적으려고. 그런 거 그만해도 된다니까. 괜히 돈 쓰고 힘들고. 이런 게 나중에 너희한테 다 좋게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앞으로는 안 해도 돼. 우리 그런 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는 기와를 올린다는 절마다 찾아가서 저희의 이름을 쓰고 등을 올리고 늘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인간도 만나게 된 거였고 말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자식들 잘 되라고 우리 때문에 시작된 일인데 하는 생각이 드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긴 싸움이 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는 저도 지치지 않고 엄마를 미워하게 되지 않고 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빠와 동생을 불렀습니다. 우리끼리도 대화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당장 오늘 내일 끝날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다 매달려 있으면 금방 지칠 거야. 그리고 먼저 오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오빠는 일단 새언니랑 시간을 가져. 그렇게 다 포기하든 말하면 어떡해. 오빠랑 새언니 사이에는 미나도 있는데 오빠 딸 생각도 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그거 아니야. 언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빠가 정신을 좀 차리지 않을까 해서 한 말이래. 정말로 오빠랑 헤어질 생각은 없었대. 그래 오빠, 이건 엄마가 원하는 일도 아닐 거야. 저와 여동생은 오빠를 굉장히 많이 설득했습니다. 오빠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의 버팀목은 오빠의 가정일 테니 말이죠. 그날 저희 남매는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시간의 설득 끝에 오빠는 새언니와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고 휴직계를 냈었던 여동생도 다시 복직하기로 했어요. 엄마가 당장 내일 괜찮아질 것 같지 않으니 저희는 또 저희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말이죠. 그래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마음도 치유가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픈 엄마를 보면 여전히 힘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아, 그리고 며칠 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나 너랑 헤어지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나는 너 못 잊겠어. 라고 말이죠. 사실 다시 만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 선뜻 그러자는 대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뭐 제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라고 남자친구에게 실망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사람이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이러나 저러나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바로 그러겠다고 다시 만나자고 대답할 줄 알았던 모양인지 제가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와서 묻더라고요. 뭐가 널 고민하게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 물론 내 상황이 정말 어디서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상황이었으니까 오빠도 당황했을 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3년을 넘게 만난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걸 옆에서 보듬어주는 시간도 없이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건 나도 나름대로 충격이긴 했어. 어떻게 그렇게 바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나라면 그래도 오빠 곁에 조금 더 머물렀을 것 같은데. 사실 그뿐만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안 그래도 걱정뿐인 제 요즘 인생에 다른 고민거리까지 추가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도 있었고 말이죠. 그 뒤로도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저를 더 설득하러 왔습니다. 전화도 오고 집으로도 찾아오고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모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 모든 사정 다 알면서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남자가 또 있을지 어떻게 아니. 그냥 눈 딱 감고 다시 만나. 그런 남자가 없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엄마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 다짐한 거 나중에 알게 되면 퍽이나 좋아라겠다. 엄마랑 연을 끊으라고 그쪽 집안에서 혹시나 그러거든 그러겠다고 해. 그리고 너 결혼식이나 결혼 준비는 내가 다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물론 흠이긴 했지만 이모의 눈과 이모의 머리로는 엄마의 그런 상황이 정말 저희 집의 엄청난 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이혼당해도 저와 제 여동생이 시집을 못 가도 이상하지 않는 일이라고 말이죠. 물론 엄청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저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이면 저도 그런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결혼해서 불행하느니 혼자 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와중에도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연락이 오긴 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자기가 실망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당시에는 나도 너무 처음 듣는 일이라 당황하기도 했고 무슨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계신 건 아닌가 무섭기도 했어. 물론 그럼에도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랑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정말 자기 아니면 안 되겠다는 결론 내렸어.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솔직하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고 말이죠. 남자친구는 망설이다가 대답하더군요. 솔직히 어머니는 반대하셔. 그런데 어머니로서는 어쩔 수 없잖아. 아무래도 걱정이 되실 테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반대마저 무릅쓰고 모진 상황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요즘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이거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이 문제를 많은 분께 물어보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된 거라고 말이죠. 저는 사실 남자친구 집안의 반대를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기운이 현재는 없다는 점과 남자친구에 대한 마음이 그전과 같지 않다는 점이에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그때 저에게 시간을 갖자고 말하지 않고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면 지금 제 생각은 또 다르겠죠. 하지만 한번 이 문제로 저를 버린 사람이잖아요. 어찌되었든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 같으신가요? 남자친구는 만나는 동안 저에게 참 잘했고 저도 남자친구를 좋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믿고 의지하기도 했고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조건들만 보면 남자친구 조건이 좋기는 해요. 직업도 확실하고 집안도 괜찮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니까요. 뭐. 그래서 이모가 더 받아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다음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한번 저를 버렸던 사람을 받아주는 게 맞을까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아, 엄마는 다시 면회가 풀렸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그 인간을 찾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으니 희망을 잃지 말자고요. 그 말씀에 눈물이 찔끔 날 뻔했지 뭐예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과 함께 사연을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네요. 그리고 그 사기꾼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빠가 많은 피해자를 찾아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찰분께 전달받았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앞으로 더 진행되는 게 있고 그걸 사연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지면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저는 아련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는 없을 정도로 사랑을 주신 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도 문득 한 번씩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추억도 그릴 겸 다른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사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조금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가정 환경이 정말로 좋지 않았죠. 기억이 잘 안 나는 아주 어렸을 땐 그럭저럭 부모님이 제게 사랑을 줬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고부터 저희 집은 금전적인 부분도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모두 망가지기 시작했죠. 언제나 어질고 현명한 분이었던 저희 어머니는 무심히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7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엄마가 저에게 사탕 하나를 준 후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잠깐 요 앞에 나갔다 올 거야. 우리 소원이 엄마가 준 사탕 잘 먹고 있어. 엄마 금방 올게. 어머닌 그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곤 어린 제게 사탕 하나만 들려준 후 밖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며칠 동안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엄마를 그리며 매일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모습은 견딜 수 없었는지 제가 울면 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셨고 그 탓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마저 속으로 삭혀야 했죠. 한없이 다정하셨던 저희 아버지는 사업이 망하고 엄마까지 집을 나가게 되자 금세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셨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나가서 소주를 사가지고 와 술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매일 취해 계셨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무렵부터는 저한테 소주를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는 일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안 되면 아무리 부모님 심부름이어도 소주를 못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때는 그런 것도 없었고 게다가 조금 시골 같은 데서 살고 있던지라 동네 사람들끼리 다 아는 사이였기에 제가 소주를 사러 심부름을 가면 슈퍼할머니는 아이고 소원이가 애비 때문에 고생이 많네 하며 소주를 챙겨주시곤 저 먹으라고 불량식품 하나를 따로 넣어주실 정도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슈퍼할머니가 챙겨주는 불량식품이 좋아서 내심 아버지가 더 심부름을 자주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아버지의 심부름이 계속되자 그때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 마음이 힘들었는진 모르겠어요. 집을 나간 엄마에 대한 원망 때문인지 심부름을 시키는 못난 아빠 때문인지 그저 늘 하루하루가 힘들고 나쁜 생각까지 들었어요. 또 친구를 사귀기도 싫은 마음에 늘 혼자 다녔기에 소풍을 가도 혼자 짝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제 짝이 되어주셨거나 안쓰러워하며 절 챙겨주시곤 하셨죠. 고등학생이 되고 난 후부턴 좋은 대학에 나와서 제대로 된 곳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진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을 허비하고 계셨고 저희 집은 생계가 어려워서 공부하는 와중에도 집안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웬만한 학생들은 버텨내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힘들었죠. 그래도 어른이 되면 취직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돈을 많이 못 벌면 이 불행한 인생이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대학이 그리고 좋은 직장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단하고 힘들어지자 한편으로는 저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라는 존재가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범한 학생으로서의 추억들이 그립기도 했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친구라는 존재가 너무도 필요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학교 끝나면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다못해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가더라도 친구랑 같이 가는데 저는 누구랑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모든 걸 다 혼자 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땐 친구를 만들기 위해 조금 노력이란 걸 했던 것 같아요. 비록 다른 학생들처럼 여유 있게 놀러 다니거나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저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있어야 하니까요. 사람을 사귀어 본 적이 없는지라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다가가기 힘들어 땀까지 났지만 다행히도 저에게는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 3명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공부가 힘들다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모르는 게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면서 정말 돈독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어린 시절이 그렇듯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사귄 친구들에게 푹 빠져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친구를 많이 믿어서는 안 되었나 봅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커다란 흉터로 자리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는 세 친구 중 한 명과 유독 더 친해 종종 친구의 집에 놀러가서 숙제를 하곤 했어요. 함께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당시 그 친구의 엄마는 가정주부라 집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친구의 엄마는 저와 같이 먹으라고 엄청 맛있는 케이크에 떡볶이까지 사주시며 정말 제게 잘 대해주셨어요. 이런 대접을 받고 있으면 친구가 절로 부러웠죠.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걸 보다 생각 없이 와, 부럽다. 이런 거 해주는 엄마 있어서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말하고 나서도 괜히 말했나 싶어 흠칫 놀랐지만 친구가 너희 엄마는 안 해주시냐고 묻자 저는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어렸을 때 집 나갔고 지금은 아빠랑만 살고 있는데 아빠는 사업이 망하고 매일 술만 마셔. 나한테 관심도 없고. 정말? 친하게 여긴 친구라 그런지 다른 사람에겐 절대로 말 안 하기로 했던 이야기가 저절로 입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마도 이런 저의 사정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겨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던 것 같아요. 친구는 예상대로 조금 놀란 얼굴이었지만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고 그 덕에 저는 편안하게 가슴속 깊이 있었던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한 번도 누구에게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꺼내며 처음으로 마음의 슬픔을 덜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에게 너무도 고마워,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친구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뿐만 아니라 함께 친해졌다던 다른 두 친구 역시 이전과는 다르게 절 피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찾아가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에 끼워준다는 듯이 굴기도 했고 점점 저를 빼고 셋이서 행동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바쁜 일이 있었겠지. 나랑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 걸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학교가 끝난 후 친구 3명을 불러놓고 벌컥 화를 냈습니다. 너네 대체 나한테 왜 그래? 뭐 화난 거 있어? 내가 잘못한 것은 말해줘야 알지. 니네가 그러니까 나 꼭 따돌리는 것 같잖아. 소원이 너 엄마 없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라며. 그 이야기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하니까 너랑 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는 건데, 나도 그 이야기 듣고 너랑 예전처럼 어울리기 좀 꺼려졌어. 뭐라고? 얘네도 마찬가지야. 내 얘기 들으니까 너랑 놀기 싫대. 그러니까 분위기 파악 좀 하고 우리한테 말 걸지 마. 네가 말 거는 것도 짜증. 하지만 친구는 말을 더 이을 수가 없었어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 그렇게 말한 친구의 뺨에 손을 올리고 말았거든요. 친구는 한 대를 맞자 참을 수 없다는 듯 제 머리채를 붙잡았고 한참을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허나 억울한 처지로 몰린 건 저였어요. 걔가 맞은 걸 선생님한테 잃은 탓에 저는 학교에서 매를 맞고 몇 시간 동안 반성문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성문을 쓰면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저는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반성문을 100장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한 대라도 온 힘을 다해서 때려야 했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래서 반성문도 이상하게 작성했고 그 바람에 저는 선생님에게 대드는 아이로 찍혀 또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비참한 기분으로 집에 가니 아버지가 저한테 심부름을 또 시키더라고요. 인생을 포기한 얼굴로 절 보면서요. 저는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하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인생이 왜 나한테만 태클을 거는 건지, 혹시 신이 날 미워하기라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전생에 혹시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닌지, 나라를 팔아먹었다거나 하는 것들을요. 그런 거라면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밤하늘에 대고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고 나니 창피하게도 눈물이 차오르더니 벼랑간 턱 밑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눈물을 닦으며 전 생각했어요. 이제 친구 따윈 필요 없다고요. 아무튼 처음으로 사귄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배신을 당한 이후 저는 더 이상 친구를 사귀는 것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 친구와 같은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겉만 보고서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할 사람인지 아닐 사람인지를 모르다 보니 그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턴 차라리 혼자서 밥을 먹고 책을 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혼자라 어색하지도 않았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했던지라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공부를 하고, 혼자 집에 가고. 그쯤 되니 저에게 남은 것은 정말로 대학과 취직밖에 없었어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때는 좀 더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반에서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잠잘 시간을 아껴가며 공부만 했어요. 누군가와 길게 말을 했던 시간은 진로 상담으로 인해 선생님과 이야기를 할 때뿐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 3년을 보냈고 다행스럽게도 제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었죠.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환경 속에서 편하게 공부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혼자 아등바등 돈 벌면서 힘겹게 공부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 합격 통지서를 자랑할 순 없었지만 그저 저는 혼자 울고 혼자 고생했다고 위로하며 그렇게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슬펐던 건 대학에 가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대학에 가니 취직이라는 관문이 있었으니까요. 요즘 애들만큼 과열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도 역시 학점을 잘 받아야 취직에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에 가서도 마치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에만 열중했습니다. 친구는 여전히 관심도 없었고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사귈 시간이 없었어요. 동기들이 술에 취해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를 별명으로 부르며 친밀감을 표시하며 놀 때 저는 대학 도서관에 틀어박혀 전공책 한 글자라도 읽기 위해 시간을 아꼈어요. 그때 저는 과에서 1등을 하고 있었는데 그 1등을 유지하는 데만
온 집중과 열성을 쏟았던 것 같아요. 당시 과 동기들이 뒤에서 저를 보며 공부만 하는 범생이 취급을 하며 놀려댔는데 놀라울 정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동기들과 보내는 추억과 시간이 그보다 훨씬 큰 값어치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제 시선이 좁디 좁았던 거지요. 친구도 못 사귀고 있는 통에 연애는 당연히 하지 못했죠.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남자를 보긴 했어도 그게 연애하고 싶다는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그런지 연애든 우정이든 저에게는 다 사치였고 불필요한 액세서리 같았어요. 연애할 시간에 연애할 수 있는 돈으로 공부하고 차라리 저축을 하는 게 남는 거라고 여기면서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면서 헛똑똑이처럼 굴었죠. 하지만 그런 저에게 다가와준 남자가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죠. 당시 남편은 저보다 한 살이 많은 선배였는데 제가 학생회에 들어가면서 알게 된 사이였어요. 솔직히 말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대체 왜 저를 쫓아다닌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그때 남편은 정말 지겹다 싶을 정도로 제 뒤만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아무리 냉정한 말을 뱉어도 남편은 불도저처럼 저만 바라봤고 굴하지도 않았죠. 언젠가는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 거라면서 오히려 더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무슨 딴 세상에서 온 것 같은 이상하고 신기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 사람이 이해불가 종족처럼 느껴졌어요. 솔직히 안 그래도 신경 쓸 게 많고 바쁜데 왜 자꾸 나를 저렇게 방해하는지 짜증이 나기도 했고 예의 없이 느껴지기도 했죠. 하지만 자꾸 붙어 있다 보니 미운정이라도 든 건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가져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방을 펼쳐보니 우산이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비를 맞은 채 기숙사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제 머리 위로 커다란 우산 하나가 씌워졌고 고개를 들었더니 저를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우산을 쓰고 가라며 손에 우산을 쥐어주곤 자기는 빗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같이 쓰고 가면 될걸. 괜히 제가 부담스럽다고 할까봐 이번엔 우산만 넘겨주고 도망가듯 잽싸게 뛰어간 거였어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다음날 우산을 핑계로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희는 조금씩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생각보다 남편에게 좋은 면이 많았어요. 저와 달리 늘 밝고 활발할 줄 알았는데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탄다는 점에서 저와 닮은 점도 있었고요. 전 남편이 점점 마음에 들어 그 다음부턴 제가 더 남편 주변을 빙빙 맴돌았고 고백까지 제가 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고백할 걸 왜 싫다고 그리 도망다니기 바빴는지 어이가 없긴 하지만요. 허나 막상 연애를 하려니 저는 남편한테 괜히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그렇게 유복하게 자라오지 않았고 유복은커녕 오히려 불행하다면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해. 그래서 자주 만난다거나 내가 특별하게 남들처럼 잘해주지는 못할 것 같아. 실망했다면 미안해. 그래도 이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난 다 괜찮아. 그런데 남편은 묵묵히 제 말을 듣더니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못해주는 만큼 내가 더 잘해주겠다고요. 빈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땐 그 말이 정말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의 날서린 말에도 감싸주면서 괜찮다고 한 그 말은 앞으로 누군가 항상 제 옆에 있어 준다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그런 존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금 어설픈 연애를 시작했어요. 신기했던 건 당시 남편도
제가 첫 연애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 나이를 봤을 때 성인이 돼서는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었을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때 여자친구가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허나 남자친구도 이래저래 공부하느라 바빠서 여자인 관심도 없었고 대학 와서 저를 보고 처음으로 가슴이 떨렸다고 하니 여자로서 내심 좋았습니다. 저희 연애의 대부분은 대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끔은 데이트를 하긴 했지만 매일 만나다 보니 그렇게 되었죠. 남편은 그 점에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대학이라서 이렇게 대학에 올 때마다 매일같이 저를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즐겁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얼굴을 볼 수 있다 보니 굳이 특별히 날을 잡아서 데이트를 한다기보단 매일 일상을 함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는 대학교 내내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가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잠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남편을 만나다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려니 생각보다 외로움도 컸고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지만 틈이 날 때마다 며느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적적함을 달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대학생 커플에서 직장인 커플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직장인이 되고 나니까 다니는 회사가 갈라지게 돼서 대학을 다닐 때처럼 매일 만나는 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돈을 벌어 여유가 조금 있게 되다 보니 대학생 때보다는 조금 더 돈을 쓸 줄 아는 데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끼고 아껴서 간신히 영화를 보러 갔다면 취직을 하고 난 뒤에는 우리 어디 밥 먹으러 갈까? 심심한데 영화나 보러 갈래? 라는 말을 거리낌 없이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것 외에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운 점들도 더 속 편히 터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는 냉정하고 외로운 곳이잖아요. 그럴 때 전적으로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든든하더라고요. 그렇게 취직을 하고 나서도 저희 연애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젠 진지하게 결혼을 준비할 상황으로 넘어갔죠. 결혼을 준비하려 하니 돈도 필요했고 집도 생각해봐야 했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게 많았습니다. 남편과 전 의견이 다른 건 서로 조율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29이 됐을 쯤이었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자신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아버지의 죽음, 제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족이라 부를 만한 존재가 없고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가운데 메울 수 없는 구멍 하나가 뚫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생각하던 와중이었는데 남자친구가 굳이 저희 집에 허락을 받으러 올 필요도 없었죠. 저만 남자친구네 집에 들리면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오고 나니 마음이 참으로 우울해졌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편한테 오빠는 처가살이 할 필요 없겠네 라고 농담을 던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일찍이 절 버리고 도망간 엄마와 알코올 중독자로 죽은 아빠. 이제 사랑보다는 원망이 더 많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제 존재가 어딘지 방향을 잃고 부유하는 성 같았어요. 그러니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도 자연스레 잊혀졌어요. 거기에는 남편의 도움이 컸어요. 남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제 옆에 있어줬어요. 직장이 끝나고 난 후엔 혹여라도 밥을 못 먹었을 저를 위해 저녁거리를 사들고 제 자취방으로 왔고 제가 잠든 걸 확인한 후에야 떠났습니다. 당시엔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런 남편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못 느꼈지만 점점 우울이란 감정이 거치자 남편이 얼마나 제게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절 더 염려하고 걱정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컴컴했던 방 안에 불하나가 들어온 것처럼 따스했습니다. 남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엄마한테 자기 이야기하니까 딸 생긴다고 너무 좋아하더라. 우리 엄마가 너 오면 차려주겠다고 맛있는 거 많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얼른 인사드리러 가자. 허나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봐야 진짜 딸처럼 생각하겠어? 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은 돈도 어느 정도 되고 시기가 되었다 싶을 때쯤 과일 선물 세트를 하나 들고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듣기론 남편의 아버지께서 남편이 어렸을 적에 사고로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피자집을 운영하시며 자식들을 키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식을 키우면서도 아들만 셋이라 얘기 나눌 딸이 없어 늘 적적해 하셨다고, 딸을 낳았어야 했는데 하는 말을 자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정말이었는지 어머니는 제가 가자마자 아이고 우리 딸 왔어 이러면서 처음 보는 사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친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솔직히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생전 아빠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딸이라는 다정한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남편에게 듣던 것보다 더 좋은 분이었습니다. 우선 시집살이 시키려는 기색도 전혀 없으셨고 제가 불편해할까봐 곤란한 질문들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딸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어제 오늘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풀어내시는데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었달까요? 내심 긴장을 하고 가서 시간이 너무나 천천히 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계를 확인해 보니 밤 10시더라고요. 5시간이 훅 지나간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이번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이러시는 거고 결국 나중에 서로 안면을 트다보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허나 그런 저의 의심이 무색하도록 시어머니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까지 종종 시어머니 때 찾아가면 언제나 우리 딸 하면서 반겨주시고 일부러 제가 오는 날에 맞춰서 사놨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포도나 사과 등을 준비하셔 놓곤 제가 오면 불이 나게 과도를 들고 와 사과를 깎아주시며 포도와 함께 접시에 놔주시기도 했죠. 밥을 먹을 때면 갈비찜 같은 맛난 요리들은 제 쪽으로 밀어서 저보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것도 일상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짜 아들은 홀도하고 새로 생긴 딸만 챙기네. 이러면서 너스레를 떨 정도였으니까요. 이후 저희는 결혼을 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됐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기도 했고 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랑 남편이 따로 살면 시어머니는 그 집에 혼자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의 다른 형제들도 다 결혼해서 이미 분가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혼자 있을 어머니 생각하니 제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에겐 언제나 제가 1순위였어요. 인사를 드리러 갈 때 이미 저희 집안 얘기를 한 터라 시어머니께선 제가 어릴 적부터 엄마 없이 자랐고 아버지도 제대로 된 부모 노릇을 못했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그 때문인지 제가 설거지나 요리 등 집안일을 하려고 하면 불이 나게 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셨죠. 놔둬라 놔둬. 그런 건 엄마가 하는 거야. 또 제가 아들 땐 죽을 손수 끓여주셔서 직접 떠먹여주고 약까지 챙겨주셨죠. 남편이 회사 가고 없던 날이라 괜히 아픈 걸 티내기 싫어 혼자 방 안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오셔서 몸을 주물러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중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머니에게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이 제 마음속에 크게 자리했는지 그 이후로부턴 전 어머니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드리려 했어요. 저한테 심부름도 잘 안 시키려는 분이었지만 제가 편하게 해드리려고 미리미리 챙겨드리고 회사에서 돌아올 땐 어머니 좋아하는 곶감이나 홍시도 자주 사다 드리곤 했죠. 남편의 수입이 안정되고 난 후엔 전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저번처럼 몸이 또 안 좋더라고요. 어머니와 장을 보기로 한 날인데 몸이 구멍난 것처럼 아프니 괜히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땀을 흘리고 있는 절 보더니 어머니께서 놀라셔선 직접 절 부축해 택시 태우시곤 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괜찮다는 제 말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모든 검사를 받게 했죠. 저는 분명 감기 몸살일 거라면서 괜히 돈 들은 일이라고 어머니에게 핀잔을 줬는데 예상과는 달리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됐어요. 바로 암이라는 진단이요.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만 하면 금방 치료 가능하지만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니 얼마나 놀랐는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남편 소식을 듣고 놀라 병원으로 달려왔고 저는 남편을 보자 그만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무섭다고 말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곤 어머니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우셨죠. 나중에 들었지만 그날 가장 많이 운 건 저도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였다고 합니다. 허나 제가 강한 마음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었어요. 어머닌 제가 치료를 받는 내내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보살펴 주셨고 화장실 가는 것부터 옷 입는 것까지 손수 하나하나 다 도와주셨어요. 엄마가 이런 거 해주는 거라면서 저한테 손도 대지 못하게 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죄스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늘 어정쩡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닌 묵묵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듯 아낌없는 사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몸이 다 회복될 때까지도 간단한 요리하는 거, 짐 드는 것조차 못하게 하셨죠. 그런 시어머니랑 지내는 내내 저는 하늘에서 엄마 대신 시어머니를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시어머니가 정말 제 엄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평생 동안 힘들게 모은 몇 천만 원을 아까워하지 않고 저에게 주시면서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편하게 살라고 말씀도 해주셨고 남편이 제게 뭘 잘못하면 본인이 더 꾸짖으시면서 앞으로 얘가 제대로 안 하면 엄마한테 일러라. 알았지? 하며 절 더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돈은 당연히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거나 바람을 피거나 하면서 제 속을 썩일 사람도 아니었기에 시어머니 말씀대로 잃을 일도 없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정말 평생을 통틀어서 그렇게 마음이 따뜻했던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언제나 세상도 사람들도 참 겨울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차갑고 시리고 힘들고 냉혹하고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 살아야 하는 삶이 가끔은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아왔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감정이 들었죠. 그런 제게 시어머니는 봄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분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하고 다감하고 정감 있는 세상을 알려주신 분이었어요. 사람에게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누군가와 그런 교류를 나누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알려주셨죠. 일을 하고 돈을 벌 줄은 알았지만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았던 전 시어머니를 통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갔고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알려주신 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과 꽤 나이 차이가 있던 시어머니께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치매에 걸리게 되신 거였어요. 저는 물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주 어린아이가 되시는 모습을 직접 눈앞에서 봐야 했어요. 늘 딸이라 부르며 절 보살폈던 분이 스스로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는 건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있으셨을 땐 약만 잘 먹으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다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저희들을 위로까지 해주셨지만 어느 순간부턴 자신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시작하셨고 집을 찾아오지 못하셨죠.
가족 중 가장 길눈이 밝았던 시어머니가 집을 찾지 못하고 한참을 길거리에서 헤매시고 냉장고 문을 열다가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시고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하는 걸 좋아하셨던 어머니가 식기들이며 도마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장식장에 넣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얼굴로 어머니를 봐야 할지 몰라 고개를 돌리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건 시어머니께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실 때였어요. 장식장에 있는 도마를 보았을 때 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눈에 띄게 당황하셨고 그러다 절 붙들고 병이 더 진행되면 어쩌냐고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면서 어머니를 안아주었지만 우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중엔 대변도 제대로 못 봐서 제가 직접 손가락으로 긁어내면서 도와드려야 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힘들다거나 짜증난다는 생각은 한 적은 없어요.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 제가 베풀어 주신 사랑은 평생 동안 노력해도 갚지 못할 만큼 깊고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정성이 무색하게도 시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더 심해지셨어요.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저를 놀라게 할 때도 있었고 예전에는 주에 3번씩은 저나 남편을 알아보곤 했는데 이제는 일주일 내내 저를 못 알아보고 매번 누구냐고 묻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시어머니더라고요. 늘 저에게 누구냐고 물은 뒤에는 어쩜 이리 곱고 예쁘누 하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평소 드시려고 모아둔 사탕 바구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더니 제가 들어오자마자 저만 먹으라고 손에 쥐어준 적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본인 옷에서 발견한 1,000원짜리 몇 장을 소중히 품고 계시다가 제가 어머니 대소변을 받으려고 들어가니 밖에 있는 남편 눈치를 보시더니 이 돈 얼른 넣어라. 너만 맛있는 거 사 먹어. 하면서 돈을 주머니에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주신 그 사탕, 그 돈을 보며 아무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을 떨굴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벌개진 제 눈가를 닦아주시며 누가 올렸냐고 묻곤 하셨어요. 치매 걸린 노인을 보살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전 오히려 이렇게 시어머니가 힘든 시기에 제가 곁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며 몇천 번이고 돌봐드릴 수 있으니 그저 버텨주시기만을 기도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절 알아봐 주시길, 조금이라도 버티시기를. 그렇게 어머니를 돌본 게 5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안 먹던 술에 취해 잔뜩 죄스러운 얼굴로 제게 다가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를 돌보느라 고단한 얼굴로 잠시 쉬고 있었는데 남편이 돌처럼 서서 그러고 있으니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 먼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러고 서 있어? 무슨 할 말 있어? 그게 미안해 소원아. 호강도 못 시켜주고 집에서 어머니 돌보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할 말이 없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전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자기네 부모님이지만 시어머님은 내 부모님이기도 하다고. 내 부모님 돌보는 일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정말로 제 몸 힘든 건 괜찮으니 어머니가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아주셨으면 한다고. 그런데 남편이 그날 참고 참아왔던 감정이 터진 건지 어머니 치매 소식을 들은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평소 웃음으로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어주던 사람이 눈물을 보이자 저도 급작스럽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울지 마. 당신이나 울지 마. 우습게도 저희는 서로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가 들으실까봐 입을 막고 소리 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봄도 가고 여름도 가고 가을도 가고 겨울이 됐던 시기예요.
이상하게 그날은 겨울치고도 유독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어머니, 내년에는 봄이 좀 일찍 오려나 봐요. 날이 따뜻하네. 라고 말하며 어머니 주무시기 전에 이부자리도 깔아드리고 손 한번 잡은 다음에 나오려고 하는데 왜인지 어머니랑 더 오래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좀 더 시간을 끈 다음에 나와서 저도 자려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다 새벽에 깼는데 문득 몸에 오한이 들면서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코 밑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죠. 어머니께서 떠나가셨다는 것을. 밖을 보니 어머니처럼 너무도 아름다운 눈송이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송이들을 보다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평안하게 눈을 감은 어머니의 얼굴에 제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속삭였죠. 먼저 가 계시라고, 편안히 가시라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그땐 제가 엄마 해드리겠다고요. 벌써 어머니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아직도 겨울이 되면 이렇게 시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우리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도 제일 좋은 곳에 떡하니 한자리하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겁니다. 분명 그곳에서 저희 사는 것도 잠깐 들여다보고 계시겠죠. 어머닌 떠나셨지만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사랑은 저란 사람을 많이도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도 세상을 보는 시선도 조금은 따스해졌죠. 어머니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요. 또 그 누구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순 없겠지만 마음속엔 제 밥 위에 제일 좋은 갈비를 얹어주신 어머니의 따스함이 항상 자리에 있기에 저는 그 누구보다 사는 게 덜 고단하고 힘듭니다. 세상 천지 그 무서운 게 와도 저 지켜줄 어머니 생각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한 건 조금 한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서 오늘은 평소 감사한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씩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제 시어머니가 부디 행복하게 계시기를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